수용소에서 그 여자를 처음 본 날,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눈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어요. 그런 저를 일으켜 세운 건 의사도 약도 아닌 한 여자의 손이었죠. 그녀는 수용소에서 태어나 하늘 끝이 철조망인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깥 세상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녀가 저에게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함께 나가자고. 탈출하던 그 비 오는 밤, 그녀는 저 대신 감시원 앞에 섰어요. 지금 가라는 그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죠. 저는 갔습니다. 혼자. 그로부터 몇 년 뒤 그녀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그녀가 저에게 남긴 단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양의 가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유를 향해 위험을 감수한 탈북민에게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 27회를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0살 되던 해 공장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뒤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어요. 아버지가 떠난 뒤 어머니는 시장에서 두부를 만들어 팔았고 저는 16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기계 공장에 들어갔죠.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던 겁니다. 공장에서 새벽 6시에 출근해 저녁 8시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차려놓은 옥수수죽 한 그릇을 먹고 잠드는 하루. 매일이 똑같았지만 그 똑같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공장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청년들이 20명쯤 있었어요. 다들 말이 없었죠. 말을 많이 하면 좋을 게 없다는 걸 어릴 때부터 배운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중에 한 명, 박성호라는 동갑내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성호는 저와 같은 라인에서 일했고 점심시간이면 공장 뒤편 구석에서 함께 담배를 나눠 피우곤 했어요. 그게 유일한 낙이었죠. 성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세상 바깥을 엿본 사람 특유의 호기심이 그 눈 안에 있었어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호와 함께 담배를 피우며 공장 굴뚝에서 올라오는 연기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어머니는 그 무렵 기침이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새벽부터 찬바람을 맞으며 두부를 파는 생활이 몸을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약은 구할 수 없었죠. 병원에 가봐야 약이 없다는 말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받는 배급과 약간의 부수입으로 장마당에서 중국산 감기약을 구해다 드렸어요. 어머니는 그 약을 받아들고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고 웃으셨지만 밤마다 들려오는 기침 소리는 점점 깊어지고 있었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고 새벽이면 다시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던 겁니다.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지나고 공장 뒤편에서 성우와 마지막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성우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작은 물건이었어요. USB라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성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거 남조선 드라마인데 한번 봐라. 세상이 다르다.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런 거 갖고 있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냐고. 하지만 성우는 씩 웃으며 제 주머니에 그걸 밀어 넣었어요. 괜찮다. 아무도 모른다. 보고 나서 돌려주면 된다. 저는 그 작은 물건의 무게를 주머니 속에서 느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어요. 기침 소리가 가끔 새어나왔지만
깊은 잠에 빠져 계신 듯 했죠. 저는 이불 속에 들어가 그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공장에서 몰래 가져온 낡은 MP4 플레이어에 꽂았어요. 화면이 켜지는 순간 저는 다른 세상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불빛, 깨끗한 거리, 웃고 있는 사람들, 넘쳐나는 음식. 그게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의 세상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밤 3시간을 꼬박 그 화면에 빠져 있었습니다. 눈을 뗄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 3시간이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정말이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했어요. 주머니 속에 USB가 여전히 들어 있었고 오늘 성우에게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장에 도착했을 때 성우의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죠. 사라진 사람에 대해 묻는 것은 이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기계 앞에 섰고 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 USB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새벽 3시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제 평범했던 날들은 영원히 끝나버렸습니다. 이장 새벽의 불빛, 문이 부서지는 소리에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잠결이었지만 본능이 먼저 반응했어요. 눈을 뜨기도 전에 눈부신 불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죠. 손전등이었습니다. 2개, 3개, 아니 그보다 더 많은 불빛이 사방에서 쏟아져 들어왔어요. 저는 그 빛 속에서 검은 군복을 입은 남자들의 윤곽을 보았습니다. 보이부였죠. 그 3글자만으로도 이 나라 사람이라면 심장이 멎는 겁니다. 저는 이불 위에 얼어붙은 채 그들을 바라보았고 그들은 단 한마디의 설명도 없이 저를 끌어냈어요. 어머니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하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보려 했지만 양쪽 팔을 잡은 손이 너무 강했죠.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끌려나갔습니다. 맨발이었어요. 새벽에 얼어붙은 땅이 발바닥을 찢는 것 같았지만 그 고통보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문 앞까지 기어나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딱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아래 바닥에 주저앉은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게 제가 어머니를 본 마지막이었죠. 검은 차에 태워졌습니다. 안에는 이미 2 사람이 더 있었어요. 얼굴을 볼 수 없었죠. 머리에 자루 같은 것이 씌워졌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가 달리기 시작했고 옆에 앉은 사람의 떨리는 숨소리만이 들렸어요. 얼마나 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이었을 수도 있고 3시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시간 감각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차가 멈추고 끌려 내려진 곳은 어딘가의 지하실이었습니다. 자루가 벗겨지자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콘크리트 벽, 철제 의자, 그리고 책상 뒤에 앉은 보이부 신문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신문은 그날부터 시작되었어요. 신문관은 처음에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1시간, 2시간. 의자에 앉혀놓고 아무 말 없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죠. 3번째 날이 되어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USB가 어디 있냐고. 저는 이미 집에서 끌려 나올 때 그것을 이불 밑에 두고 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도 이미 그걸 찾아냈을 거라는 것도 알았죠. 신문관이 원하는 건 USB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줬느냐, 또 누구에게 줬느냐, 네트워크가 있느냐. 저는 성우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박성호는 일주일 전에 체포되었다는 걸 신문관이 직접 알려줬습니다. 그가 너를 불었다고, 너뿐만 아니라 6명의 이름을 댔다고. 저는 그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죠. 중요한 건 제가 이미 이곳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신문은 열흘간 계속되었어요. 잠을 재우지 않았고 물은 하루에 한 컵만 주었습니다. 의자에서 쓰러지면 물을 끼얹어 다시 앉혔어요. 저는 점점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꿈인지 구분이 안 되기 시작했죠.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공장 굴뚝의 연기가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신문관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거기에는 이미 제 이름과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방국가 선전선동 자료 유포. 그 한 줄이 제 인생에 내려진 판결이었던 겁니다. 서명을 하라는 말에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명하든 안 하든 결과는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이 나라에서 보위부에 끌려온 사람이 무죄로 나간 경우는 없었으니까요. 펜을 놓자 신문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아직도 기억나요. 인간의 얼굴에 저런 표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차가운 미소였죠. 다음 날 새벽 저는 다시 검은 차에 실렸습니다. 이번에는 자루를 씌우지 않았어요. 씌울 필요가 없었죠. 어차피 돌아올 일이 없는 사람에게는 길을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차가 달리고 풍경이 바뀌고 도시가 사라지고 산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끝없는 철조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차에서 내렸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냄새였습니다. 썩은 것과 타는 것이 뒤섞인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종류의 악취였어요. 숨을 쉴 때마다 그 냄새가 폐 깊숙이 파고들었고 위장이 뒤틀렸죠. 저는 구역질을 참으며 앞에 서 있는 철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녹이 쓴 거대한 철문 위로 감시탑 2개가 솟아 있었고 감시탑 위에 군인이 총을 들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요덕 15호 관리소.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얼굴빛을 잃는 그곳의 문 앞에 제가 서 있었던 겁니다. 철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눈앞의 광경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사람인데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죠. 뼈에 가죽만 남은 몸, 텅 빈 눈, 기계처럼 움직이는 걸음. 수십 명의 수감자가 마당에서 줄을 서 있었는데 그 누구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는 거였죠. 아니, 관심이라는 감정 자체가 이미 사라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줄 끝에 서서 앞사람의 등을 바라보았어요. 등뼈가 옷 위로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고 걸을 때마다 뼈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기 서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해골이었던 거예요. 배정받은 막사는 나무 판자로 대충 지은 기다란 건물이었습니다. 안에 들어서니 흙바닥 위에 거적 같은 것이 깔려 있었고 한쪽 벽을 따라 사람들이 누워 있었어요. 아니, 쓰러져 있었다고 하는 게 맞겠죠. 저에게 주어진 자리는 문 바로 옆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는 가장 나쁜 자리였어요. 하지만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제 옆자리의 남자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저를 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허공을 바라보는 그 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는 거적 위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고 그때서야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식사가 나왔습니다. 옥수수 죽이라고 했지만 물에 옥수수 가루를 풀어놓은 것에 가까웠어요. 양은 작은 그릇에 반도 안 되었죠.
저는 그것을 한 모금에 들이켰고 그 순간 옆에 있던 누군가의 눈이 제 빈 그릇을 향했습니다. 그 눈빛을 보고 저는 본능적으로 그릇을 가슴에 끌어안았어요. 이곳에서는 빈 그릇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첫날부터 배운 겁니다. 식사가 끝나자 감시원이 소리를 질렀어요. 작업 나간다. 줄을 서서 막사 밖으로 나갔고 우리가 향한 곳은 탄광이었습니다. 산비탈에 뚫린 검은 구멍이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차갑고 축축했고 석탄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죠. 곡괭이가 한 자루씩 나눠졌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기계를 다뤄본 적은 있었지만 곡괭이를 잡아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감시원은 할당량을 말해줬고 그 양은 도저히 한 사람이 하루에 해낼 수 있는 양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채우지 못하면 식사가 줄어든다고 했죠. 이미 물 같은 죽이 전부인데 그것마저 줄어든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어요. 저는 미친 듯이 곡괭이를 휘둘렀습니다. 팔이 떨렸고 손바닥에서 피가 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주위를 보니 다른 수감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곡괭이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갱도 안에 울려 퍼졌죠. 첫날 밤 저는 거적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이라고 할 것도 없는 나무 판자 사이로 별이 보였어요.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어머니와 함께 보던 그 하늘과 같은 하늘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달랐죠.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저 때문에 어머니까지 잡혀간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몸에 수분이 남아있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공포가 눈물조차 얼려버린 것인지 알 수 없었죠. 그날 밤 옆자리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 자리에는 움직이지 않는 몸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감시원이 와서 발로 걷어찼고 다른 수감자 2명이 그 몸을 들것에 실어 어딘가로 가져갔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사람은 이름이 아니라 번호였고 죽음은 사건이 아니라 일상이었던 겁니다. 수용소에서의 시간은 바깥 세상과 다르게 흘렀습니다. 하루가 일주일 같았고 일주일이 한 달 같았어요. 하지만 굶주림의 시간은 반대였죠. 아침 죽 한 그릇을 먹으면 1시간도 안 되어 배가 다시 비었고 점심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저녁은 아침보다 더 묽은 죽이 전부였습니다. 몸이 먹어야 할 것을 먹지 못하면 처음에는 배가 고프고 그 다음에는 어지럽고 그 뒤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되어요. 저는 3번째 단계에 빠르게 도달하고 있었죠. 탄광에서의 노동은 매일 계속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탄광으로 들어가고 해가 질 때까지 곡괭이를 휘두르고 밤에 막사로 돌아오는 것이 전부였어요. 처음에는 팔이 떨리고 손에서 피가 났지만 한 달이 지나자 손바닥에 딱딱한 굳은 살이 생겼고 더 이상 피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곳에서 피가 났어요. 기침을 할 때마다 손바닥에 붉은 것이 묻어나왔죠. 탄광 먼지가 폐를 파고든 거였습니다. 하지만 기침을 한다고 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감시원은 기침하는 수감자를 보면 꾀병이라고 했고 꾀병에 대한 처벌은 그 자리에서의 구타였습니다. 감시원의 폭력에는 규칙이 없었어요. 할당량을 못 채워도 맞았고 줄에서 비틀거려도 맞았고 눈을 똑바로 쳐다봐도 맞았으며 눈을 피해도 맞았습니다. 때리는 이유가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들에게 우리는 때려도 되는 존재였으니까요. 저는 입소 2번째 주에 처음으로 제대로 맞았습니다. 탄광에서 나오다 발이 걸려 넘어졌는데
감시원이 다가오더니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어요. 갈비뼈에서 뭔가 꺾이는 소리가 났고 숨을 쉴 수가 없었죠. 바닥에 웅크린 저를 다른 수감자 2명이 부축해 막사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도움이었습니다. 의사도 약도 없었어요. 저는 이틀 동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거적 위에 누워 있었고 사흘째 되는 날 감시원이 와서 나오라고 했을 때 일어서지 않으면 다시 맞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죽음은 가까이에 있었어요. 매일 누군가가 쓰러졌고 그중 일부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저와 같은 막사에 있던 한 노인은 어느 날 아침 일어나지 않았어요. 감시원이 발로 차도 반응이 없었고 다른 수감자가 목에 손을 대보더니 고개를 저었죠. 그 노인의 몸은 들것에 실려나갔고 오후가 되기 전에 그 자리에 새로운 수감자가 배정되었습니다. 이름도 장례도 애도도 없었어요. 마치 물건이 고장나서 치워지고 새 물건이 놓인 것처럼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여기서 내가 죽으면 똑같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제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 죽음 자체보다 더 무서웠어요. 석 달이 지나자 저는 거울이 없어도 제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손목뼈가 튀어나왔고 갈비뼈를 손으로 셀 수 있었으며 허벅지는 팔뚝만큼 가늘어졌어요. 처음 입수할 때 입은 수감복이 헐렁해져서 허리를 끈으로 묶어야 흘러내리지 않았죠. 하지만 외모의 변화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안의 변화였습니다. 저는 점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되어가고 있었어요. 옆 사람이 쓰러져도 비명소리가 들려도 누군가 끌려가도 심장이 뛰지 않았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사치가 되어버린 거였죠. 살아남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육체에 쓰고 나면 마음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곳은 사람을 죽이는 곳이 아니라 사람 안의 사람을 죽이는 곳이라는 것을. 탄광에서의 사고도 잦았습니다. 낡은 갱도는 지지대가 썩어 있었고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제가 입소한 지 넉 달째 되던 날 제가 일하던 갱도 옆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굉음이 울렸고 먼지가 밀려왔고 비명이 들렸어요. 5명이 매몰되었죠. 구조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시원은 무너진 갱도 입구를 막아버렸고 우리에게는 다른 갱도에서 작업을 계속하라는 명령만 떨어졌어요. 5명의 사람이 흙 속에 파묻혀 있는데 저는 바로 옆에서 곡괭이를 들어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면 저도 저 흙 속의 사람들과 같은 운명이 될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느니 차라리 끝나는 편이 나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죽을 용기조차 없었죠. 아니, 용기의 문제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제가 살아있다는 것만이 어머니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일 수 있다는 생각이 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떴고 매일 탄광에 들어갔고 매일 죽 한 그릇을 삼켰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있는 것이었죠.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숨을 쉬고 있다는 것과 살아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숨만 쉬고 있었어요. 그렇게 5개월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5개월째 되던 어느 날 탄광 안에서 저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곡괭이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의식이 사라지기 직전 누군가의 손이 제 어깨를 잡는 것이 느껴졌어요. 가늘고 작지만 놀라울 정도로 단단한 손이었죠. 눈을 떴을 때 저는 갱도 구석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 위로 낡은 등잔의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고 축축한 공기가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한 여자가 쪼그려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마른 몸에 때 묻은 수감복, 누더기 같은 천으로 묶은 머리카락. 하지만 그 눈이 달랐습니다. 이 수용소에서 처음 보는 종류의 눈이었어요. 죽어 있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호기심과 걱정과 경계가 동시에 담긴 야생 동물 같은 눈이었죠. 그녀는 저를 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야 해요. 감시원 오기 전에. 그 목소리도 살아 있었어요. 이곳에서 들어본 어떤 목소리와도 달랐습니다. 그녀가 저를 부축해 일으켰을 때 저는 그녀의 팔이 제 팔보다 더 가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도 놀라울 만큼 힘이 있었죠. 뼈와 근육만으로 이루어진 군더더기 없는 힘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서는 것을 확인한 뒤 곡괭이를 제 손에 쥐어주었고 감시원이 이쪽으로 오기 전에 휘둘러요 하고 속삭였어요. 저는 제 정신이 아닌 채로 곡괭이를 들어 올렸고 감시원이 돌아왔을 때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석탄을 캐고 있었습니다. 그녀 덕분에 그날의 구타를 피했어요. 쓰러진 것이 발각되었다면 어떤 일을 당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했죠. 그날 저녁 막사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순이라고 했어요. 나이를 물으니 24이라고 했죠. 저보다 3살 어렸지만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 수십 년은 더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제가 어디서 왔느냐고 묻자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여기요 라고. 저는 처음에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말했어요. 저는 여기서 태어났어요. 바깥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 말에 저는 걸음을 멈추었고 그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계속 걸었습니다. 수용소에서 태어나 수용소가 세상의 전부인 사람. 하늘 끝이 철조망이고 세계의 경계가 감시탑인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눈앞에서 직접 만난 것은 처음이었죠. 순이의 부모는 정치범이었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순이가 태어나기 전에 사망했고 어머니는 순이가 8살 때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순이는 혼자였어요. 8살부터 혼자 이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겁니다. 16년을.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공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어머니가 끓인 죽을 먹고 하루의 끝에 이불 속에서 TV를 보던 그 시간 동안 이 여자는 철조망 안에서 쥐를 잡아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텨온 거였어요.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나라에서. 그 사실이 저를 깊은 곳에서부터 뒤흔들었죠. 순이는 이 수용소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감시원이 잔인하고 어떤 감시원이 그나마 덜 나쁜지, 어느 시간대에 감시가 느슨해지는지, 탄광 안 어느 구역이 가장 안전한지, 어디서 쥐를 잡을 수 있는지, 배수로 근처에 어떤 풀이 먹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모든 정보가 16년의 생존 속에서 쌓인 것이었어요. 저에게 그 지식은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였죠. 순이가 알려준 대로 움직이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쥐를 잡아 구워 먹으니 기력이 조금씩 돌아왔고 감시원의 패턴을 알고 나니 불필요한 구타를 피할 수 있었어요. 풀을 찾아 먹으니 배가 조금이라도 덜 고팠습니다. 하지만 순이가 저에게 준 것은 생존 지식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이 죽음의 공간에서 제가 잃어버린 것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감정이었죠. 순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순이가 웃는 것을 보면서 순이가 상처 입은 것을 걱정하면서 저는 제 안에 아직 사람이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죽어가던 무언가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거였죠. 저녁 작업이 끝나면 막사 뒤편에서 짧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제게 수용소 안의 이야기를 해주었고 저는 순이에게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청진의 바다 냄새, 장마당의 떠들썩한 소리, 어머니가 만든 두부의 맛. 순이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반짝임이 저를 살렸어요. 그녀가 살아있으니까 저도 살아있을 이유가 생긴 거였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순이가 저를 구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녀에게 무엇을 하게 될지는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겁니다. 순이는 저를 이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먹을 것을 구하는 방법만이 아니었어요. 이곳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몸뿐 아니라 머리와 감각 전부를 동원해야 하는 일이었죠. 순이가 가장 먼저 가르쳐 준 것은 감시원의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4시, 낮 12시, 저녁 8시에 교대가 이루어졌고 교대 직전 30분이 감시가 가장 느슨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 30분 동안 막사 뒤편으로 빠져나가면 배수로 근처에서 풀을 뜯거나 쥐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시간을 황금 시간이라고 불렀어요. 그 30분이 하루를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했으니까요. 쥐를 잡는 방법도 순이에게서 배웠습니다. 막사 뒤편 배수로에는 쥐들이 살고 있었는데 순이는 옥수수죽 한 숟갈을 미끼로 남겨두었다가 쥐가 접근하면 재빠르게 잡아채는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도저히 쥐를 먹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바깥 세상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굶주림 앞에서는 모든 기준이 무너지는 거였어요. 순이가 잡은 쥐를 작은 불에 구워 건넸을 때 저는 눈을 감고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웠고 비린내가 났고 질겼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 위장에 들어갔을 때 몸 전체에 열이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백질이었죠. 이 수용소에서 가장 귀한 것이었어요. 순이는 잡은 쥐를 항상 저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저는 반으로 나누자고 했지만 순이는 괜찮아요. 나는 익숙해요 하고 웃었어요. 그 웃음이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풀과 뿌리의 종류도 순이가 가르쳐 주었어요. 배수로 근처에 자라는 질경이, 쑥, 그리고 이름을 모르는 몇 가지 풀들. 순이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가르쳐 준 것이 이 풀들의 이름이었다고 했어요. 순이의 어머니는 딸이 살아남기를 바라면서 풀 이름을 알려준 거였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순이의 어머니도 제 어머니도 결국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식이 살아남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 하나로 모든 것을 견딘 사람들이었던 거죠. 탄광에서의 요령도 생겼습니다. 순이가 알려준 대로 갱도 안에서 석탄이 가장 무른 지점을 찾아 곡괭이를 내리치면 적은 힘으로도 많은 양을 캘 수 있었어요. 할당량을 맞추는 것이 이전보다 수월해졌고 그만큼 체력을 아낄 수 있었죠. 순이는 이 수용소의 모든 틈새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 감시의 사각지대가 있는지, 어느 감시원이 뇌물을 받는지, 어느 시간에 어느 구역이 비는지, 그 모든 것이 16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생존의 지도였어요. 순이의 머릿속에는 이 수용소 전체의 지도가 들어있었고 그 지도 위에 감시원의 동선과 시간표까지 겹쳐져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순이에게서 가장 큰 것을 배운 건 따로 있었어요. 감정을 숨기는 법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감정을 드러내면 위험했어요. 슬퍼 보이면 약해 보였고 약해 보이면 표적이 되었죠. 화가 나도 표정을 바꾸지 않고 아파도 신음하지 않고 무서워도 떨지 않는 것.
순이는 그것을 8살 때부터 몸에 익힌 사람이었습니다. 감시원 앞에서의 순이는 완벽하게 무표정했어요. 눈빛도 입술도 손끝 하나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죠. 하지만 감시원이 지나간 뒤 저와 둘만 있을 때의 순이는 달랐습니다. 눈이 살아있었고 가끔 웃었고 가끔은 슬퍼 보이기도 했어요. 그녀는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것이 이 수용소에서 16년을 살아남은 비결이었습니다. 순이와 함께한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는 변해가고 있었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줄어들었고 내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배수로에서 풀을 뜯어야지. 내일은 갱도 서쪽 구역에서 무른 석탄을 찾아야지. 내일 저녁에는 순이와 무슨 이야기를 할까? 내일이라는 것이 생겼다는 것은 제가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죠. 순이가 그렇게 만들어준 거였습니다. 직접적으로 살라고 말한 적은 없었어요. 다만 순이 자체가 살아야 하는 이유였던 겁니다. 이 여자가 여기 있으니까, 이 여자가 저를 기다리니까, 이 여자에게 내일의 이야기를 해줘야 하니까. 그 단순한 이유가 저를 매일 아침 눈뜨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순이가 제 손바닥에 굳은 살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 손이 많이 부드러웠는데 이제 나랑 비슷해졌어요. 그 말에 저는 웃었고 순이도 웃었어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다는 것이 믿기시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철조망 안에서도 감시탑 아래에서도 굶주림과 공포의 한가운데에서도 사람은 웃을 수 있었어요. 순이가 그것을 저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살아남는 법이란 쥐를 잡고 풀을 뜯는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이 모든 것 속에서도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 웃을 수 있는 것,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살아남는 법이었죠. 순이는 저에게 생존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을 가르쳐 준 거였습니다. 수용소에 들어온 지 1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았고 저는 이곳의 리듬에 몸이 맞춰져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순이와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리듬 바깥에 있었죠. 그 시간만은 수용소가 아니라 다른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막사 뒤편 배수로 근처에 우리만 아는 장소에서 교대 전 30분을 함께 보내는 것이 하루의 전부이자 살아가는 이유였어요.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막사 뒤편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밤이었고 별이 쏟아질 것처럼 가득했죠. 순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바다가 뭐예요? 저는 처음에 질문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바다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제 상식 밖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순이는 진심이었습니다. 이 수용소의 울타리 너머를 본 적이 없는 그녀에게 바다는 단어일 뿐 실체가 없는 것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곳이에요. 하늘과 물이 맞닿는 곳이 보이는데 아무리 걸어가도 그곳에 닿을 수 없어요. 파도라는 게 있는데 물이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소리가 참 좋아요. 순이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마치 제 말을 통해 그 풍경을 보려는 것처럼. 저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청진 앞바다의 모습을, 새벽녘 고깃배들이 줄지어 나가는 풍경을, 바닷바람에 실려오는 소금 냄새를, 해질 무렵 수평선 위로 내려앉는 붉은 해질. 순이는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지었고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금 냄새가 나는 바람이라. 그런 게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떨림이 슬픔인지 동경인지 구분할 수 없었죠. 어쩌면 둘 다였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도시의 불빛에 대해 물었어요. 밤에도 환한 곳이 있다면서요.
저는 청진 시내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전기가 자주 끊기긴 하지만 들어올 때면 거리에 불이 켜지고 장마당에는 사람들이 북적이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린다고. 순이에게는 그것조차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아이들이 뛰어논다고요. 여기 아이들은 뛰어놀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뛰어노는 법을 모르는 거였어요. 웃는 법도 때를 쓰는 법도 장난을 치는 법도 모르는 채 자라는 아이들. 순이가 바로 그런 아이였던 겁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두부를 만드시던 어머니, 저녁이면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죽을 끓여 놓으시던 어머니, 기침을 하면서도 괜찮다고 우주시던 어머니. 순이는 그 이야기를 듣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엄마도 그랬어요. 아프면서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말 끝에 순이의 목소리가 끊겼고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떤 위로도 이 여자의 16년을 달래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참의 침묵 뒤에 순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그곳에 가보고 싶어요. 바다도 보고 싶고 불빛도 보고 싶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도 보고 싶어요.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평생 철조망 안에서만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바깥 세상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이었죠. 저는 그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를 여기에 두고 갈 수는 없다는 확신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관통했어요. 저는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그녀의 손은 작았고 거칠었고 차가웠지만 제가 잡자 살짝 떨렸죠. 저는 말했습니다. 같이 나가자. 반드시 같이 나가자. 여기서 나가서 바다를 보여줄게. 불빛도 보여주고 따뜻한 국밥도 먹이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에 데려다 줄게. 약속할게. 순이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떨림이 멈추지 않았지만 눈에서는 눈물 대신 빛이 났습니다. 정말이에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짓말 아니야. 반드시 같이 나갈 거야. 순이는 한참 동안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밤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순이에게 한 약속이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고 순이도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이전보다 더 날카로워졌고 감시원의 동선을 더 꼼꼼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순이는 이 수용소에서 태어났지만 이 수용소를 떠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품은 거였죠. 저는 그녀에게 희망이라는 것을 준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나중에 얼마나 잔인한 것이 될지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어요. 모르는 게 나았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뱉어진 약속은 주워 담을 수 없었고 순이의 눈에 켜진 불빛을 끌 수도 없었죠. 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 위에 올라서 있었던 겁니다. 수용소 생활 2년 반이 지났을 때 저는 탈출을 본격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이에게 약속한 그날 밤 이후로 머릿속에서 한순간도 탈출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은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생각만으로는 안 되었죠. 이곳은 그냥 담장을 넘으면 되는 교도소가 아니었습니다. 삼중 철조망, 24시간 감시탑, 무장 경비병, 군견.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그 자리에서 총살이었어요. 아니, 운이 좋으면 총살이고 운이 나쁘면 공개 처형이었죠. 그렇기에 계획은 완벽해야 했습니다. 순이가 이 계획의 핵심이었어요. 16년을 이곳에서 살아온 그녀는
이 수용소의 모든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알려준 것은 철조망의 취약 지점이었어요. 수용소 동쪽 끝, 탄광으로 이어지는 구간과 산비탈이 만나는 지점에 철조망이 지형을 따라 휘어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산에서 물이 흘러내려 그 지점에 흙이 파여서 철조망 아래에 사람 한 명이 기어갈 수 있는 틈이 생긴다고 했어요. 순이는 그 틈을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였죠. 하지만 혼자서는 넘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바깥 세상을 모르니까 나가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감시탑의 사각지대도 순이가 알려주었습니다. 동쪽 감시탑에서 남쪽 감시탑 사이에 약 200m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은 두 감시탑 모두에서 시야가 겹치지 않는 지점이었어요. 낮에는 순찰 인원이 이 구간을 커버하지만 밤에는 인력이 줄어들었고 특히 비가 오는 밤에는 순찰이 더욱 소홀해졌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비 오는 밤마다 이 구간을 관찰해왔던 거였어요. 언젠가 쓸 날이 올 것이라고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인지 아니면 습관처럼 수용소의 모든 것을 관찰하는 것이 몸에 밴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관찰력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탈출 루트는 이렇게 짰습니다. 감시원 교대 시간인 밤 8시 직후 새 근무조가 배치되기 전 약 20분의 공백이 생기는데 그 20분 안에 막사에서 동쪽 철조망까지 이동하는 거였어요. 거리는 약 300m. 평지였다면 달리면 되었겠지만 수용소 안에서 달리는 것은 즉각 사살 대상이었죠. 어둠 속에서 낮은 자세로 이동해야 했고 중간에 막사 두 동과 창고 하나를 지나야 했습니다. 순이는 각 건물 사이의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는지 어디에 몸을 숨길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주었어요. 철조망을 빠져나간 뒤의 루트는 제가 짰습니다. 산을 타야 했어요. 수용소 동쪽으로 산이 이어졌고 그 산을 넘으면 일반 주민 구역이 나온다는 것을 순이에게서 들었습니다. 주민 구역을 피해 산줄기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면 두만강에 닿을 수 있었어요. 두만강을 건너면 중국이었죠. 거리로 따지면 최소 100km 이상이었고 산길로만 가야 했으니 일주일은 걸릴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먹을 것은 도중에 풀과 나무 껍질로 버텨야 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시기였습니다. 비가 충분히 많이 와서 철조망 아래 틈이 생겨야 했고 동시에 밤이어야 했으며 교대 시간과 맞아야 했어요. 이 세 가지 조건이 겹치는 날을 기다려야 했죠. 장마철이 가장 좋았지만 장마는 이미 지난 뒤였습니다. 가을비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와 순이는 매일 하늘을 올려다보며 구름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 날이면 순이의 눈이 반짝였고 맑은 날이면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렇게 2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저녁부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밤이 되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치고는 드물게 강한 비였어요. 순이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이에요. 그 2글자에 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몸 하나와 서로를 향한 약속. 그것이 우리가 가진 전부였죠. 저는 순이의 손을 잡았고 순이는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순이의 손인지 제 손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죠. 어쩌면 둘 다였을 겁니다. 비가 막사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 속에서 우리는 살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의 길로 걸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막사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찬 비였어요. 하지만 순이는 망설이지 않았죠. 앞장서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그녀의 등을 저는 놓치지 않으려
뒤따랐습니다. 빗소리가 모든 소리를 삼켰어요. 우리의 발소리도, 숨소리도, 심장 소리도 비에 묻혀 사라졌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다행이었습니다. 첫 번째 막사 뒤를 돌아가는데 3분이 걸렸어요. 순이의 발걸음은 정확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몸이 기억하는 길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죠. 창고 옆을 지날 때 순이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저도 얼어붙었어요. 창고 모퉁이 너머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손전등이었죠. 순찰이었어요. 예상보다 빨리 순찰이 도는 거였습니다. 순이가 저를 창고 벽 쪽으로 밀어붙였고 우리는 벽에 등을 붙인 채 숨을 멈추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감시원의 발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들렸어요. 한 발, 두 발, 점점 가까워지는 제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려는 것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순이의 손이 제 팔을 움켜쥐었어요. 손톱이 살에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낄 여유가 없었죠. 감시원의 불빛이 우리 바로 앞을 지나갔습니다. 2미터도 안 되는 거리였어요. 하지만 비가 워낙 세찬 탓에 감시원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갔죠. 불빛이 멀어지고 발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 있는 것을 느꼈어요. 공포가 몸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등이 앞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저는 그 등을 따라가야 했죠. 두 번째 막사를 지나고 세 번째 막사 뒤를 돌아가니 철조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에 젖은 철조망이 희미한 감시탑 불빛에 번뜩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순이가 가리킨 곳, 지형이 휘어지는 그 지점에 정말로 틈이 있었습니다. 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흙을 파내어 철조망 아래에 사람이 기어갈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순이의 말이 맞았던 겁니다. 순이가 먼저 기었습니다. 철조망 아래로 몸을 납작하게 눕혀 기어가는 그녀의 모습을 저는 비를 맞으며 지켜보았어요. 가시에 옷이 걸렸고 팔에 상처가 났지만 순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쯤 빠져나갔을 때 순이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빨리요. 저도 엎드려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등 위로 철조망의 가시가 긁혔고 수감복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진흙이 얼굴에 묻었고 입안에 흙이 들어왔지만 멈출 수 없었죠. 한 뼘, 또 한 뼘. 그리고 순이의 손이 제 앞으로 뻗어왔습니다. 그 손을 잡고 마지막 힘을 내어 빠져나왔을 때 저는 철조망 바깥에 있었어요.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철조망 바깥의 흙을 밟은 거였습니다. 비에 젖은 산비탈의 흙은 부드럽고 축축했어요. 이 흙은 수용소의 흙과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같은 흙인데도 다르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감상에 빠져 있을 여유는 없었죠. 산을 타야 했습니다. 순이가 앞서고 제가 뒤따르며 비탈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빗물에 젖은 풀과 돌이 미끄러웠고 발이 빠지고 무릎이 꺾였지만 계속 올랐습니다. 감시탑에서 벗어나야 했어요.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멈출 수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불빛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의 손전등 불빛이 우리가 빠져나온 철조망 근처에서 번쩍이고 있었죠.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궁견이었어요. 발각된 거였습니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순이도 멈춰섰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빗속에서 순이의 얼굴이 보였어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리만치 차분한 표정이었죠. 순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내려갈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즉시 이해했어요. 안 돼. 같이 가야 해. 저는 순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제 손을 뿌리쳤어요.
둘이 같이 뛰면 둘 다 잡혀요. 순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반대쪽으로 가면 궁견이 나를 따라올 거예요. 그 사이에 산을 넘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안 돼. 같이 가기로 했잖아. 하지만 순이는 이미 몸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가요. 바다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살아서 나가요. 나 대신 바다를 봐요. 그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순이는 비탈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반대쪽으로 의도적으로 소리를 내면서 손전등 불빛들이 순이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궁견에 짖는 소리가 순이를 향했어요. 저는 서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순이가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순이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어요. 불빛들이 그녀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총소리가 울렸어요. 한 발. 빗속에서도 그 소리는 선명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는지 그러지 않았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만 기억합니다. 산 위로, 위로, 위로. 순이가 만들어준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생각만이 저를 움직였어요.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얼굴을 타고 흘렀고 순이의 마지막 얼굴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 대신 바다를 봐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어요. 저는 달렸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못한 채 얼마나 달렸는지 모릅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게 될 때까지 산비탈을 올랐어요. 숨이 끊어질 것 같았고 폐가 터지는 것 같았고 다리의 감각이 사라져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순이의 희생이 헛되는 거였으니까요.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에 발이 걸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걸었어요. 아니, 기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걷는 것이 아니라 네 발로 기어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새벽이 올 무렵 비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산 중턱 어딘가에서 저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큰 바위 뒤에 쓰러져 몸을 웅크렸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찢어진 수감복 사이로 가을 새벽의 냉기가 파고들었어요. 이가 맞부딪히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고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추위가 아니었어요. 눈을 감으면 순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빗속에서 저를 향해 돌아서던 그 순간의 얼굴. 지금 가요. 그 말을 하던 입술의 떨림. 총소리. 한 발의 총소리가 귓가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순이가 살아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미친 듯이 돌았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지만 맞았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경고 사격이었을 수도 있고 빗나갔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설령 총에 맞지 않았더라도 잡힌 것은 확실했습니다. 탈출을 시도한 정치범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공개 처형이거나 그보다 더한 것이거나 생각만 해도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돌아갔어야 했어. 그 생각이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듯 계속 반복되었어요. 같이 잡히더라도 돌아갔어야 했어.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순이가 만들어준 시간에 올라타서 혼자 도망쳐버린 거였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하늘이 회색에서 옅은 파랑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산 아래로 수용소가 보일 것 같아 반대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산줄기가 펼쳐져 있었어요. 저 산들을 넘어야 했습니다. 두만강까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손으로 바위를 짚고 겨우 일어섰습니다.
왼팔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철조망에 긁힌 상처가 빗물에 씻겨 하얗게 벌어져 있었죠. 소매를 찢어 감았지만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관없었어요. 걸을 수만 있으면 됐으니까요. 첫째 날은 산을 타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길이 없었어요. 나무와 덤불 사이를 뚫고 나가야 했고 경사가 급한 곳에서는 나무 뿌리를 잡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먹을 것은 없었어요. 순이가 가르쳐준 대로 풀을 뜯어 씹었지만 가을산에서 먹을 수 있는 풀은 많지 않았습니다. 물은 계곡에서 마셨어요. 찬물이 빈 위장으로 들어가면 배가 뒤틀렸지만 목마름보다는 나았죠. 해가 질 무렵 저는 첫 번째 산등성이를 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어요. 수용소가 있는 방향은 안개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저 안개 너머에 있었어요. 둘째 날부터는 몸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용소에서도 영양 상태가 최악이었는데 거기에 하루를 굶고 산을 탔으니 당연한 결과였어요. 걸을 때마다 눈앞이 아른거렸고 몇 번이나 쓰러졌습니다. 쓰러질 때마다 순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지금 가요. 나 대신 바다를 봐요. 그 말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순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어요. 순이가 저 대신 잡혔으니까. 순이가 저를 살렸으니까. 제가 죽으면 순이의 모든 것이 헛되는 거였죠. 셋째 날, 넷째 날이 지나면서 의식이 오락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걷다가 정신을 차리면 다른 곳에 있었고 때로는 쓰러져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나무 껍질을 씹어 삼키고 개울물을 마시고 풀뿌리를 캐먹으며 버텼습니다. 순이가 없었다면 풀뿌리를 구분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독풀을 먹고 여기서 죽었겠죠. 순이가 가르쳐준 것들이 저를 살리고 있었어요. 순이는 비록 함께 있지 않았지만 순이의 지식이 저와 함께 이 산을 넘고 있었던 겁니다. 다섯째 날 저녁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마을 불빛이었어요. 수용소 바깥에 일반 주민 마을이었죠. 그곳에 가면 음식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잡힐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수감복 차림의 남자가 마을에 나타나면 즉시 신고될 거였어요. 저는 마을을 우회했습니다. 불빛을 바라보면서 돌아가야 했어요. 따뜻한 불빛, 사람 사는 냄새, 밥 짓는 연기. 그 모든 것이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있었지만 저는 다시 어둠 속의 산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순간이 이 여정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이었어요. 순이가 옆에 있었다면 그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걷고 있었어야 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추위보다 배고픔보다 상처보다 더 아팠어요. 엿새째 되던 날 드디어 강이 보였습니다. 산등성이를 넘어서는 순간 저 아래로 넓은 물줄기가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두만강이었죠. 살면서 두만강을 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바라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 강만 건너면 중국이었어요. 자유라는 것이 저 물 건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순간 순이의 얼굴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순이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자유. 그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순이가 원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으니까요. 제가 살아서 강을 건너는 것. 강변까지 내려가는데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낮에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국경 지역에는 경비병이 있었고 강변을 따라 초소가 설치되어 있었죠. 숲을 속에 몸을 숨기고 해가 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이미 굶주림에 무감각해진 상태였어요. 물만 마시면 버틸 수 있었죠.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자 저는 천천히 강변으로 이동했습니다. 풀숲을 기어서 지나고
돌 뒤에 몸을 숨기며 한 뼘씩 강에 다가갔어요. 초소의 불빛이 보였지만 제가 선택한 지점은 두 초소 사이에 가장 먼 곳이었습니다. 순이라면 이 지점을 골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시의 사각지대를 찾는 것, 그것은 순이가 저에게 가르쳐준 생존의 기본이었으니까요.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가을의 두만강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발가락이 순식간에 감각을 잃었고 종아리까지 물이 차오르자 다리 전체가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건너야 했어요. 이 강의 폭은 이 지점에서 약 100m쯤 되어 보였습니다. 깊은 곳은 가슴까지 찰 수 있다고 들었지만 정확히 어디가 깊은지는 알 수 없었어요. 저는 한 발씩 강바닥을 더듬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돌이 미끄러웠고 물살이 생각보다 셌어요.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을 때 몸이 떠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어요. 갑자기 깊어진 거였습니다. 물이 가슴을 넘고 턱까지 차올랐어요. 저는 수영을 할 줄 몰랐습니다. 청진에서 바다를 보며 자랐지만 제대로 수영을 배운 적은 없었죠. 팔을 허우적거렸어요. 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왔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건가. 산을 엿새나 넘어왔는데 순이가 목숨을 걸어줬는데 강 한가운데에서 물에 빠져 죽는 건가. 그 순간 발끝에 뭔가가 닿았습니다. 바위였어요. 발끝으로 바위를 딛고 머리를 물 위로 올렸고 간신히 숨을 쉬었습니다. 한 모금의 공기가 이렇게 소중한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뒤로도 2번을 더 물에 빠졌습니다. 매번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아 허우적거렸고 매번 간신히 발을 디딜 곳을 찾아 살아났어요. 몸이 얼어가고 있었습니다. 팔이 움직이지 않았고 다리에 감각이 없었어요. 수감복에 물이 잔뜩 스며들어 몸을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었죠. 물속에서 옷을 벗으려 했지만 손가락이 얼어서 단추를 풀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 무게를 안고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한 발 한 발. 물이 다시 가슴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무릎으로 내려갔습니다. 얕아지고 있었어요. 중국 쪽이었죠. 마지막 몇 발자국은 기어서 나왔습니다. 무릎이 모래에 닿았고 손이 축축한 자갈을 움켜쥐었어요. 몸 전체를 물 밖으로 끌어낸 뒤 강둑에 엎드렸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제 발 아래 있는 흙이 중국의 흙이었죠. 저는 살아서 강을 건넌 거였습니다. 하지만 안도감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밀려온 것은 무게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무언가였습니다. 가슴 위에 바위가 올라앉은 것처럼 숨이 막혔고 눈에서 뜨거운 것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얼어붙은 몸으로 중국 땅의 모래를 움켜쥔 채 소리 죽여 울었어요. 순이가 보고 싶었습니다. 옆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었어요. 같이 이 모래를 만졌어야 할 사람이, 같이 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야 할 사람이 저 강 건너편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살았다는 것이 기쁘지 않았어요. 혼자 살았다는 것이 차라리 죽은 것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바다를 보여주겠다고 했었어요. 불빛을 보여주겠다고 했었어요. 따뜻한 국밥을 먹이겠다고 했었어요. 그 모든 약속을 혼자 안고 이 강을 건너온 거였죠.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약속. 그것이 제 등에 짊어진 짐이 된 거였습니다.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동쪽 하늘이 회색에서 옅은 금빛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야 했어요. 중국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탈북자가 잡히면 북송되었고 북송되면 수용소보다 더한 곳이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젖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이가 맞부딪혔고 관절이라는 관절은 전부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움직여야 했습니다. 순이가 저에게 준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어요. 강변에서 벗어나 숲을 속으로 몸을 숨기고 해가 뜨기 전에 마을 방향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두만강 건너편으로 북한의 산이 어둠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순이가 있는 곳. 저는 그 어둠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몸을 돌렸어요. 앞으로 가야 했습니다. 순이가 그것을 원했으니까요. 중국 땅에서의 첫 며칠은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산속에 숨어 풀뿌리를 먹고 개울물을 마시고 밤에만 이동했어요. 수용소에서 순이에게 배운 생존법이 중국에서도 통했죠. 먹을 수 있는 풀을 구분하는 법, 물을 구하는 법, 소리 없이 움직이는 법. 순이가 없었다면 첫째 날에 죽었을 겁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저는 작은 마을 근처까지 내려왔어요. 집들의 불빛이 보였고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고픔이 극에 달해 있었어요. 더 이상 풀뿌리로는 버틸 수 없는 상태였죠. 마을 외곽의 밭에서 물을 캤습니다. 흙 묻은 물을 그 자리에서 이빨로 베어 물었어요. 달았습니다. 눈물이 날 만큼 달았어요. 무 2개를 먹고 나니 위장이 뒤틀렸지만 빈 위장에 들어온 음식의 온기가 몸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반 옆에 허름한 창고가 있었고 저는 그 안에 숨어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창고 문이 열리며 중국인 농부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도망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농부는 저를 보더니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더니 얼마 뒤 밥 한 그릇과 물을 가져왔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해치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국경 근처의 중국 농민들은 탈북자를 종종 만났고 그중 일부는 도와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던 거예요. 농부는 사흘간 저를 창고에 숨겨주었고 밥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넷째 날 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조선말을 하는 남자였어요. 브로커였죠. 브로커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니, 알려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쪽 세계에서는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 규칙이었으니까요. 나이는 40대로 보였고 눈이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한국까지 갈 수 있다고 했어요. 대신 돈이 필요하다고 했죠. 저에게 돈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브로커는 잠시 생각하더니 한국에 도착한 뒤에 갚으라고 했어요. 정부에서 정착금이 나오니까 그걸로 갚으면 된다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중국에 숨어 살 수도 없었고 북한으로 돌아갈 수는 더더욱 없었어요. 저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브로커의 계획은 이랬어요. 중국 내륙을 거쳐 남쪽으로 이동하고 라오스나 태국 국경을 넘어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는 루트였습니다. 거리로만 수천 킬로미터였고 시간은 최소 2달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동안 여러 곳에 숨어 지내야 했고 이동은 대부분 밤에 이루어졌죠. 브로커는 먼저 저를 다른 도시로 옮겼습니다. 트럭 짐칸에 숨어서 이동했어요. 좁고 어둡고 흔들리는 짐칸 안에서 저는 몇 시간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순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순이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살아있기는 한 것일까?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칼로 도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에서 숨어 지내는 동안 저는 밤마다 같은 꿈을 꾸었어요. 비 오는 밤 순이가 돌아서던 그 순간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는 제가 순이를 잡았어요. 가지마, 같이 가 하고 소리쳤고 순이는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산을 넘었어요. 함께 강을 건넜고 함께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면 현실이었어요. 좁은 방에 혼자 누워있는 현실. 순이가 없는 현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꿈에서 깨는 것이 두려웠어요. 꿈속에서는 순이가 살아있으니까요. 한 달 반이 지나 저는 라오스 국경 근처까지 왔습니다. 여러 브로커의 손을 거쳤고 트럭과 버스와 걸어서 이동을 반복했어요. 중간에 경찰에 잡힐 뻔한 적도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검문소에서 브로커가 뇌물을 주워 넘겼고 한 번은 옥수수밭에 숨어 경찰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매 순간이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이전보다 덜했어요. 수용소에서의 공포, 순이를 두고 온 그 밤의 공포에 비하면 다른 모든 공포는 작아 보였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을 이미 겪어버린 사람에게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라오스를 지나 태국에 들어갔고 방콕의 한국 대사관에 도착한 것은 수용소를 탈출한 지 약 2달 반 뒤였습니다. 대사관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기쁨도 안도도 슬픔도 아닌 완전한 공허함이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것은 확실했지만 무엇을 위해 살아남은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순이에게 보여주겠다고 한 바다를 혼자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대사관의 밝은 형광등 아래에서 저를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제가 USB 속 화면에서 보았던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압도적이었어요. 반짝이는 유리벽, 쏟아지는 조명, 깨끗한 바닥, 어디에서나 들려오는 음악 소리. 사람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빠르게 걸어 다녔고 누구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으며 누구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풍경 속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발이 얼어붙은 것처럼 바닥에 붙어 있었어요. 이 풍경을 순이에게 보여주겠다고 했었습니다. 순이의 손을 잡고 이곳에 서겠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제 옆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나원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탈북민 정착 교육시설이었어요. 깨끗한 방, 따뜻한 밥, 새 옷, 의료검진. 수용소에서는 꿈에서나 가능했던 것들이 현실로 주어졌죠. 하지만 저는 그 어떤 것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을 때마다 순이가 떠올랐어요. 순이는 옥수수 죽 반그릇으로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새 옷을 입을 때마다 순이의 찢어진 수감복이 보였어요. 푹신한 이불에 누울 때마다 순이가 거적 위에서 떨고 있을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제가 편안해질수록 죄책감은 커져갔어요. 순이의 희생으로 얻은 이 안락함이 저를 질식시키고 있었죠. 교육을 받는 동안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각자의 사연이 있었고 각자의 상처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누구와도 가까워지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같은 악몽을 꾸었고 비만 오면 온몸이 굳어졌어요. 비 오는 밤이면 그날이 되살아났습니다. 순이가 돌아서던 순간 총소리, 어둠 속으로 사라지던 그녀의 등. 교육 담당자가 심리 상담을 권했지만 상담사에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없었어요. 말로 꺼내면 그것이 진짜가 될 것 같았고 진짜가 되면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뒤 임대 아파트가 배정되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깨끗하고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었죠. 하지만 문을 닫으면 수용소보다 더 답답했습니다. 내면의 벽이 저를 가두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철조망은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사방에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북적였지만 저는 그 누구에게도 다가갈 수 없었어요.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인데, 같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인데
저와 그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었습니다. 두만강보다 넓은 강이었어요.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공장이었어요. 청진에서 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이었죠. 기계 앞에 서서 하루를 보내는 것. 하지만 퇴근 뒤가 문제였습니다. 빈 아파트로 돌아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텔레비전을 켜도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밥을 차려도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순이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세상에 제가 와 있는데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어요. 불빛이 넘쳐나는 도시에서 저만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순이에게 약속한 바다. 인천 앞바다에 처음 갔던 날 수평선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고 바닷바람에 소금 냄새가 실려왔습니다. 청진의 바다와 같은 냄새였어요. 순이에게 이 냄새를 설명해 주었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소금 냄새가 나는 바람이라. 그런 게 있어요. 순이의 그 목소리가 파도 소리 사이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모래밭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순이야, 바다야, 이게 바다야. 혼잣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파도만이 밀려왔다가 물러갔을 뿐이었어요.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죄책감은 무거워졌어요. 안전하게 살수록, 배부르게 먹을수록, 따뜻하게 잘수록 순이에 대한 빚이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순이의 희생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었고 그 사실을 단 하루도 잊을 수 없었어요. 밤마다 같은 질문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돌아갔어야 했는가? 같이 잡혔어야 했는가? 순이 대신 내가 남았어야 했는가? 답은 나오지 않았고 질문만 쌓여갔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그 자유가 새로운 감옥이 되어버린 겁니다. 철조망 없는 감옥. 그것이 제가 사는 곳이었어요. 한국에 온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그 사이 탈북민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서로 정보를 나누고 북한에 남겨둔 가족의 소식을 수소문하는 비공식적인 연결망이었죠. 브로커를 통해 북한 내부의 소식을 전해 듣기도 하고 중국에 있는 조선족 연락책을 통해 특정 인물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 네트워크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소식을 듣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순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올까봐 그 확인을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모르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였죠. 매일 밤 순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 채 뒤척이는 것이 차라리 확실한 답을 아는 것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저는 탈북민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고 조심스럽게 수소문을 시작했어요. 요덕 15호 관리소에서 온 사람이 있느냐고, 강순이라는 여자를 아느냐고. 하지만 답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수용소 내부의 정보는 가장 구하기 어려운 것이었고 특정 수감자의 생사를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반년을 수소문한 끝에 한 사람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3년 전 요덕에서 나온 사람이 중국에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순이를 알 수도 있다고. 저는 브로커를 통해 연락을 시도했고 2달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그 사람과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요덕에서 8년을 살다가 석방된 남자였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순이라는 여자를 아느냐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말했어요. 안다고. 그 한마디에 저는 벽에 등을 기대야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였어요.
살아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말했어요. 살아있다고. 그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아있었어요. 순이가 살아있었습니다. 총소리가 울렸던 그 밤 이후 3년 동안 저를 짓눌러온 질문에 답이 나온 거였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전화기를 든 채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남자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하라고 한 뒤 남자는 계속 말했어요. 순이는 그날 밤 잡혔다고. 탈출을 도운 죄로 독방에 수감되었다가 공개 비판 대회에 끌려나갔다고.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진 일을 남자가 말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순이는 공개 비판 이후 특별처벌구역으로 보내졌다고 했어요. 그곳은 수용소 안의 수용소로 가장 혹독한 노동과 가장 적은 식량이 주어지는 곳이었죠. 사람이 평균 1년을 버티지 못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순이는 그곳에서 3년째 살아있다고 했어요. 3년. 평균 1년을 버티지 못하는 곳에서 3년을. 그리고 남자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순이가 당신에게 전해달라는 말이 있다고. 수용소에서 나온 사람들 사이로 그 말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저는 숨을 멈추고 들었어요. 남자가 순이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제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가 풀리고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졌고 뒷골목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순이가 전한 말. 그것은 원망도 아니었고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원망이었다면 차라리 견딜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전한 말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받아봤어요. 그 네 글자였습니다. 받아봤어요. 순이는 저에게 묻고 있었던 거예요. 바다를 받느냐고. 자기 대신 바다를 받느냐고. 그 네 글자 안에 순이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확인이었어요. 자기가 보내준 사람이 정말로 바다를 보았는지, 자기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는지, 그것만 알면 된다는 뜻이었죠. 특별처벌구역에서 3년을 버티면서 하루하루 죽어가면서 순이가 생각한 것은 자신의 고통이 아니라 제가 바다를 보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골목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울었어요. 하늘이 흐려져 가고 있었고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순이가 보내준 이 자유로운 하늘 아래에서 저는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받아봤어요. 그 네 글자가 제 인생을 두 동강 내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기 전과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전에도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그것은 순이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순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녀가 어떤 곳에서 어떤 상태로 살아있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그 지옥 속에서 저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죠. 그것이 가장 견디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원망해 주었다면 차라리 나았을 거예요. 저를 미워해 주었다면, 저를 저주해 주었다면 그 감정에 기대어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라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순이는 저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바다를 받느냐고 물었습니다. 자기 대신 바다를 봐달라고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이 지켜졌는지만 궁금해했어요. 순이에게 저는 바다를 볼 수 있게 해준 유일한 이유였고 저를 보낸 것은 후회가 아니라 선택이었던 겁니다. 자발적으로 남은 것이었어요. 자발적으로 잡힌 것이었고 자발적으로 그 모든 고통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자발적으로 지옥을 선택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전화를 끊은 뒤 며칠간 아파트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지 못했고 잠을 자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순이의 말을 수천 번 되뇌었습니다. 받아봤어요. 그 네 글자가 천장에 새겨진 것처럼 보였어요. 봤다고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순이야, 봤어. 받아봤어. 파도도 봤고 소금 냄새도 맡았어. 하지만 그 대답을 전할 방법이 없었어요. 브로커를 통해 말을 보내려 했지만 특별처벌구역에는 어떤 정보도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제가 바다를 보았는지 영원히 알 수 없을 거라고, 저도 순이에게 대답할 수 없을 거라고. 그 단절이 물리적인 거리보다 더 잔인했어요.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순이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돈을 모아 브로커를 통해 수용소에서 빼내올 수 있지 않을까? 미친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탈북민 네트워크의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수용소에서 사람을 빼내는 것이 가능하냐고. 돌아온 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일반 마을에서 탈북을 돕는 것과 수용소에서 빼내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수용소는 군대가 관리하는 곳이고 내부에 접근할 수 있는 브로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방법을 알아보았지만 답은 같았어요. 불가능. 그 두 글자가 저를 벽에 부딪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돈을 모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했어요. 가능한 모든 시간을 일에 쏟았습니다. 순이를 위한 돈이라고 생각하면 피로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2년 동안 모은 돈으로 중국 쪽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용소는 무리지만 혹시 순이가 석방된다면 그때 탈북을 도와줄 수 있느냐고. 브로커는 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순이가 석방되어야 했고 석방된 뒤 일반 주민 구역에 배치되어야 했으며 그때 연락이 닿아야 했죠.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특별처벌구역에서 석방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순이가 살아있으니까, 순이가 3년을 버텼으니까, 1년을 버티기 어렵다는 곳에서 3년을 버틴 사람이라면 또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던 거죠. 그 믿음이 저를 지탱하는 유일한 것이었으니까요. 매달 돈을 모아 브로커에게 보냈고 수용소 소식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순이가 나올 그날을.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아파트 창에서는 바다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바다를 향해 서 있습니다. 마음이 그쪽을 향하고 있으니까요. 주말이면 여전히 바다를 보러 갑니다. 혼자 모래밭에 앉아 파도를 바라보며 순이에게 말을 걸어요. 오늘도 봤어, 순이야. 바다 봤어. 오늘은 파도가 높았어. 바람이 세게 불었어. 소금 냄새가 유난히 진했어. 그 혼잣말이 바람에 실려 어딘가로 가기를, 철조망을 넘고 산을 넘어 순이에게 닿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스스로에게 매일 묻습니다. 그날 밤 정말 돌아갈 수 없었는가? 순이가 가라고 했으니까 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살고 싶어서 간 것인가? 순이의 희생을 받아들인 것인가? 이용한 것인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날이 올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평생 답하지 못할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순이가 보내준 사람으로서 순이 대신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 이 바다도, 이 불빛도, 이 공기도 순이의 것이기도 하다는 것. 저는 두 사람분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받아봤어요. 순이가 저에게 물은 그 질문에 저는 아직 대답하지 못했어요.
봤다고 말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릴 것 같아서 대답을 보류하고 있으면 순이와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매일 바다를 봅니다. 대답 대신 바다를 보는 것으로 순이에게 이 세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으면서요. 언젠가 순이가 이 바다 앞에 서는 날이 오면 그때 대답하겠습니다. 봤어, 순이야. 매일 봤어. 내가 보내준 이 세상을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봤어.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 바다를 볼 거예요. 순이 대신, 순이를 위해.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요.